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의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죠. 이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4일 0시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42개국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오늘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공식 출범했는데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강조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센터에서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조선협력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we make together.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는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가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속에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 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대체로 동의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5억 원을 중과세하게 돼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유세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서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수가 아닌 소유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원 측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던 대안도 있을 거고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선관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나온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투표율을 잘못 입력한 걸 다시 바로잡지 않고 이걸 조작해서 무마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매우 좀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선관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무능하다, 좀 역량 부족이다 이 정도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이 본인이 처음에 투표율을 잘못 입력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선관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정정을 하면 되는데 정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실무자들끼리 다른 투표소에 투표값을 그 입력을 하면서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투표율이라는 게 선거 때 그 선거 당일날에 계속해서 언론들에서 속보로 쏴주잖아요. 지금 투표율이 작년에 비해서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굉장한 중요한 선거 투표 관련 통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직원들끼리 그냥 암묵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고쳤는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관위 사태의 새로운 국면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선관위가 부실은 했지만 이게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결국 부실과 부정의 큰 차이는 의도성, 고의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선관위 직원이 의도와 뭐 고의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뭐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허술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정선거 맞다, 재선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에 뭔가 조금 조금 뒷받침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좀 나온 것이어서 예. 이거는 뭐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 특검에서 분명하게 조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음모론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기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국민의힘 입장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수사 대상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부정선거 의혹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만 좀 이렇게까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선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각 당에서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구의 투표율이 낮다면 그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게 유리한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면 오히려 더 동료를 하죠. 그런 만큼 투표율 하나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충분히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우리 지역의 투표율이 높으면 굳이나 하나 정도 안 가도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식의 통계 조작을 감행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의혹 하나도 남김없도록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연장을 해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는데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근데 저는요 어쨌든 이제 특검이 뭐 여야 합의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그 국조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국조특위 지난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선관위 관계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 뭔가 강제성 강제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한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야 특검 관련돼서 이게 지지부진하다면은 뭐 국조기관을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더 뭐 이 상황을 조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검을 이제 뭐 여야 합의로 다 된 마당에 굳이 국조특위를 늘릴 필요가 있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마무리됐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에는 친명 5, 친청 셋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경선 기간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방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그 예비 컷오프 전에 우리가 뭐 생년월일로 당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뭐 조를 짰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위력이 조금 발휘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각 후보들이 본인도 이제 친청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친청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성윤 그다음에 최민희, 한민수 후보의 약간 선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본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뭐 친명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끼리 어떠한 뭐 합종 연행 뭐 이런 것이 좀 기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뭐 단순하게 선거공학적인 이런 분석 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 후보 못지않게 최고위원 후보들의 뭐 정견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단순하게 계파 분류 이런 거 말고 다른 선거 전략,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갑작스러운 신천지 게임돈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요. 또 유시민 작가의 썩은 내 난다는 등의 거친 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안 보겠다는 거 아니냐, 전대 이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당내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가 공고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청 3인방이 모두가 생존을 했고 강력한 친명 후보라고 일컬어진 분들 중에서 낙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분도 낙선을 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했던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가 당내에서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궤도를 좀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동정론, 역결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맞는 약자의 그 프레임이 씌워졌고 거기와 별개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거의 뭐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를 향해서 민주당원들이 무언가 불쌍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유가 더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 친명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는다면 사실상의 의결권을 가진 6명의 당 지도부 중에 3명이 친청이 되고 3명이 반청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민주당의 당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친명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을 받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도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 후보 2명이 당선되고 친청 후보 3명이 당선된다면 그 김민석 전 총리 혹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무언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친청 후보 3명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겠죠. 그럴 경우에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분열, 범여권의 정계 개편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유시민 작가의 눈빛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눈빛이 이상한 사람 둘이 있는데 유시민과 장동혁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도 조금 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유시민 작가의 뭐 대통령 직격, 뭐 썩은 내
그리고 뭐 친명, 난동의 뭐 수장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가 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일인데 뭐 범여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제 뭐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주의 말을 분열의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전혀 공감을 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고 생각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이든 뭐 검찰개혁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원들한테 표심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간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선거 있잖아요. 뭐 당대표 선거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친청 후보들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발언들이 결국 전대에 영향을 미쳤고 저 발언이 나온 목적도 전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 신주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축제의 전당대회, 화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이게 뭔가 앙금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집권 야당이면 상관없겠지만 뭐 집권 여당일 때에는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당대회 뭐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좀 통합을 하는 메시지들을 각 후보들이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유시민 작가의 거센 언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뭐 거세게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총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 직후에 그 원내대표실로 찾아가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원내대표의 설명을 좀 요구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벽치기라고 하죠. 그 원내대표실 안에서 무언가 고성이 들리니까 거기 계셨던 언론인들께서 원내대표실 문에 귀를 대고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들은 다음에 취재해서 그것을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구성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내는데 그것을 두고 이제 원내 지도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각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불만이 있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를 향해서 무언가 폭력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것에 있어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약간 감정이 과잉됐으니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그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의원들께서 무언가 감정의 골이 깊다면 그러한 오해를 좀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께는 좀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마이웨이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와 그리고 선관위 조작 의혹 등으로 힘을 받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1심 판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느 정파가 정치적인 이득이 생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야당 분열 획책 공작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뭐 장동혁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느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느니 이런 식의 각 정파, 각 계파들의 이해관계를 언론에 날거나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저는 야당을 분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좀 장동혁 대표가 무언가 당에서 퇴진을 시킬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선관위 특검이라든지 이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민의 참정권 훼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무언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무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활로가 생겼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열린 부동산 토론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제 토론회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대통령과 정부의 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것, 가격을 뭐 정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당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면은 그 가격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 같은 지역이라도 골목을 사이로 가격이 다른데 그것까지 정부가 다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각계각층 그리고 각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 토론회 장면을 보시면서 아 부동산 정책이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헬리콥터를 타면서 공급 지역 부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망 가능하고 변동성이 조금 낮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어제 토론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토론회가 아니라 부흥회로 봤습니다. 부흥회. 결국에 남은 것은 증세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서 이런 식의 토론회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참여하셨던 많은 참석자들이 청와대가 선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미에 맞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그 아둔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증세 혹은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이 잡혔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실패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똑같이 밟겠다는 이러한 생각에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장에 계셨던 그 시민 패널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으니까 그만해라는 식으로 입을 닫게끔 했어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 본인들에게 무언가 쓴소리를 하고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입틀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라는 관점보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부흥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위한 사전 작업, 포석을 쌓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토론을 하지 말고 정말 그 민심을 알고 싶다면 광장으로 나가셔라.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엇갈린 평가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세제 정책의 국민 여론을 종합해서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나올지 모두 함께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어제는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호우 속에도 찜통 같은 대서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장맛비가 약해지면서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복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더워지는 시기 대서입니다. 비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하며 내륙은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충청과 호남, 경기 남부는 33도 이상 치솟으며 대서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에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19일부터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에는 최근 15일가량 비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9일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장마철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륙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나라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하며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26일에서 27일 우리나라 상하층을 뜨거운 고기압이 채우면서 내륙의 장마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먼 남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저압과 태풍의 생성 발달 정도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찜통더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공존하는 예측 불가의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말 8초 기간, 바다나 산, 계곡 주변의 야영객들은 심한 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방화 혐의를 받는 주민 A씨,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며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지르는 거는 왔다 갔다 내가 감이 한절하고 앞뒤가 옷이 다 탔더만 다 탔어. 다 타가지고 안심만 있고 그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가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 감사하는 사람이 경기시가 못 살게 분위기라 계속 시비를 걸고 스피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뒷거들을 들고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와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하룻밤 좀 구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와버렸잖아. 경찰도 출동을 했었다는 거죠. 걔네가 출동을 했었어요. 경찰은 A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처럼 이웃 간 갈등이 방화와 살인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 앞서 그는 뇌전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수차례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건데요. 또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도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더 큰 논란이 됐지만 사건의 본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었죠. 이처럼 최근 이웃 간 갈등 관련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이는 우발적 분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폭력 범죄 중 우발적 분노로 인해 발생한 사례는 44.7%에 달했습니다. 발생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또 살인 미수 사건의 34.4%도 우발적 분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웃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갈등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중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뚜렷하죠. 생활 속 흔히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건강히 해소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분노를 건강히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 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 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 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조금 전 뉴스 전달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한 건데요. 이 같은 결정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 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12일 연속 공습했는데 이번 언급은 제한적 수준의 공습이 아닌 이란과 전면전을 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의미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핵물질 반출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같은 중동 국가이자 이란과 대척점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원자력 협정을 맺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원자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대표적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사우디에는 핵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반발을 불러 자칫 중동 전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민간 원자력 협정이고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며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 협정에도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양국의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협상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홍해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에 비밀리에 미사일과 드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이란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 중동 내 핵 경쟁에 기름을 붓는 거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대이란 공격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국 무역 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논리로 부여하는 관세인 건가요? 일단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이제 관세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근거는 국제경제 긴급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에 이게 이제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임시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0일 기한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관세, 요거는 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노동 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자, 뭐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 신한염전에서 뭐 노예 노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형식으로 부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자에 관해서는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 강제 노동이라는 게 그 강제 노동으로 실제로 어떤 뭐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수일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 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사를 했을 것인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 결국은 그냥 통상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네, 뭐 양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민주공화 양당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USTR 무역대표부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겠느냐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뭐 미국이 또 지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무역법 301조는 두 가지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강제노동 관세고요. 또 하나는 과잉 관세입니다. 과잉 생산. 어느 국가가 물자를 능력 이상으로 생산해서 상대국을 압박한다면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지금 일단 이번에 강제노동 관세가 시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USTR 미국 무역대표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는 최종적으로 몇 %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한미 합의는 15% 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12.5% 부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한미 간에는 관세를 상한선이 15%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이제 15% 사이에서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 생산을 조사해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그러면 15%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고 또 미국의 조선소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통상 채널로 인해서 뭐 최고 상한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권, 노동 뭐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을 통해서 통상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강제 노동을 표면에 내세우고 전 세계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미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지난번에는 그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이런 강제 노동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네, 일단 뭐 대중국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 이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강제노동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고 봤고요. 예. 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실효적이라고 본 거죠. 다만 이 미중 간에는 현재 뭐 관세 이외에 히토류의 또 수출 문제, 틱톡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또 경제 정치,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관세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얘기하더라도 미국이 뭐 25% 이상의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또 중국의 대응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 판단 때문에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된 다음에 또다시 이 관세를 내놓은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관세의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군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폭격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중동 전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양측의 발언을 하나씩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눈에는 눈 하니까 눈에는 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을 또 영국의 공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할 준비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란의 그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란이 석유를 못 파는데 다른 나라가 석유를 파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또 미국의 공격으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 수출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후티 반군까지 끄집어내서 아델만 배부에서 홍해를 지금 이제 또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이 이제 어디까지 확정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제한전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지상군을 이제 파견해야지 이게 대규모 확전으로 가는데 지금 미군이 이번에 기지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저께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유해 송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큰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상군은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영국과 독일 기지에 있는 공군을 통해서 주요 시설을 공급하고요. 또 이란 역시도 뭐 맞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전소를 공격한 데 대해서 맞대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공격에 숨진 미나브 학생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뭐 눈에는 눈에는 머리 전략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해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호르무즈처럼 정말 극단적인 어떤 경색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이란에 비하면 그 해협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간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라든지 우회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해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홍해를 통한 국제 원유 비중은 7%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 한 20%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유가 상승은 불을 보듯하죠. 어저께 이제 양측이 공격을 가행함으로써 브렌트산 유가가 $100를 넘어서는 뉴스가 나옴으로써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이 홍해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예멘의 이제 반군이 후티라는 세력인데 이게 친이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6일 날. 네. 그때 이제 이 예멘으로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등을 실어 보냈다. 이 예멘 쪽에다가 이 후티 반군에. 이게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이 최근에 해협을 빠져나가는 사우디 유조선 2척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군이 보복 공격을 나섰던 것이죠. 일단 지금 사우디는 이 동쪽에 호르무즈가 막혔기 때문에 서쪽의 송유관을 통해서 이 홍해 아델만 바이브 해협 쪽으로 기름을 가져와서 홍해를 통해서 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압박해서 이 지역을 공격을 하고 봉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특정 조건 같은 것을 사우디가 만족하면 그 자국 내에서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해진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뉴스죠. 일단 지금 전 세계가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빈살만 사우디 황태자가 이 1, 2, 3 협정, 즉 핵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왜 한국은 안 해주면서 사우디는 해주느냐 이 논리를 보면 일단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정치 정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수출 건설하는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우디가 중국 또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123 협정이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후속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이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지 않으면
이 원자력 협정이 좀 유화무화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심은 민간이긴 한데 농축을 허용한다는 거. 네. 즉 우라늄의 순도가 높아지면 이게 폭발력이 있고 이게 결국은 핵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에게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은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이제 미국 어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거는 민간에 국한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이스라엘도 뭐 환영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적 측면 판단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즉 경제적 어떤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뭐 이런 문제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가져옴으로써 이제 뉴욕 타임즈가 사우디 핵협정이 더블 스탠다드,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다. 예. 이중잣대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이 있는데 왜 한국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워싱턴이 들어주지 않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중 기준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과 협상을 할 돌파구를 좀 차지하지 않아야 되느냐. 즉 사우디는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를 미국과 이제 협의를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그럼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부 부분 개정을 해서 일부 아주 전홍축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좀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원자력 농축, 저희가 지금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정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걸 우리 기술로 우리 국내에서 농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 이게 이제 순도가 높아지면 이게 핵무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척에서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면 이 동북아시아의 대만,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며 이게 핵 도미노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핵 없는 세계, 그거를 만들라는 미국 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의 어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을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핵잠수함을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는 않고 총론만 얘기돼서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또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2차 이제 안보 협상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우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술적으로 관료들과 얘기를 하면 여전히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예,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뭐 분명히 나올 만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맥 구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매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매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매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매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매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는 밤에도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밤에도 피서를 나왔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질 무렵 해수욕장은 무더운 낮보다 더 활기찹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면서 더운 여름밤을 즐깁니다. 확실히 낮에는 햇빛 때문에 더워서 물놀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녁이라 바람도 선선하고 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평균 수온 16도의 시원한 용천수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곳에서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용천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인데요. 밤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여름철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날려봅니다. 깊은 데 돌아갈 때 무서웠는데 너무 시원해? 근데 시원하고 괜찮고 겠는데 근데 아빠가 도와줘서 더 괜찮아졌어. 제주 지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7일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장마도 끝나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밤피서를 나서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안동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최근 안동에선 폭우로 이재민 임시주택이 대거 떠내려갔는데 모두 고정용 앵커 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A양이 통근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 수색 결과 집 안에선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며 7,000선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치솟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의 주가가 반등한 점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6,980포인트, 7,000선이 깨진 상황, 그리고 코스닥도 77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301조 관세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심한 변동성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최근 내림세였던 원달러 환율도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1,4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 유류세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를 올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 조치가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1리터에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인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이고 중국 수출 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재고량 증가와 생산량 감소를 감안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며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 플레이의 안전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가 또다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 AI 담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대도시 빌딩 숲 사이를 밧줄을 타고 누비는 3D 게임.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지난 17일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의 작품입니다. 복고 게임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GPT 5.6에 버금가고 오프스 4.8의 절반이었습니다. 小时候玩的游戏，直接一句话让它复刻了那个游戏。我自己试了一下，可能也就是几十分钟，全 3D 的。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48시간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단 칩 조달이 막히자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7월 들어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딥시크 쇼크 직전인 작년 1월만 해도 중국 10%, 미국 80%였던 독점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人工智能发展不应该是某个国家的独奏，而应当是全球合作的交响。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개방형 AI와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 약탈을 허용한 건 아니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 문샷 AI가 미국 엔트로픽의 기술을 베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AI 분야로 번지면서 오는 9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장마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 높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끈적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습적으로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4도, 포항은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지만 중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과 열대야 기세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